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던 우뚝 솟은 TK그룹 본사 건물은 새벽의 푸른빛을 받아 차가운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요새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부이자 강도진 대표가 구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는 수많은 직원의 발걸음 소리로 분주해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못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규율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건물 꼭대기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로비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서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문을 열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도진이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감싸고 있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은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뒤를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도진이 지나가는 길을 홍해처럼 가르며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도진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된 채 그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직원이란 거대한 TK그룹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부속품에 불과했으며 감정을 교류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수행비서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예정된 이사회 안건과 최 부회장 측의 동향에 대한 보고였다. 도진은 태블릿 PC의 화면을 넘기며 건성으로 듣는 듯 했지만 김 실장이 미세하게 말끝을 흐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김 실장을 뚫어지게 응시했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김 실장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최 부회장이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안을 반려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실장은 당황하며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잘랐다. 그는 이미 최 부회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진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그들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칼날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본사 지하 2층에 위치한 총무팀 문서고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신입 인턴 한여름은 자신의 몸집만 한 서류 상자를 낑낑대며 옮기고 있었다. 헐렁한 뿔테 안경이 코끝까지 흘러내려 있었고 급하게 묶은 머리카락은 삐져나와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다 발이 꼬여 휘청거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에 들어선 순간 여름의 눈빛은 180도 변했다. 그녀는 무거운 상자를 한 손으로 가볍게 고쳐들고 주머니에서 소형 단말기를 꺼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체크했다. 흘러내린 안경 너머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단순한 인턴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진짜 목적은 TK그룹의 깊숙한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여름은 다시 안경을 치켜 올리고 어리숙한 인턴의 가면을 쓴 채 로비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맡은 임무는 도진에게 전달될 우편물을 분류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이것은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로비의 풍경이 펼쳐졌고 그녀는 짐짓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난입했다. 그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직원이었지만 그의 품속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남자는 예상보다 훨씬 거칠게 저항하며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순식간에 로비는 비명과 공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침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도진이 로비에 들어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남자는 도진을 발견하자마자 눈에 핏발을 세우며 그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도진의 경호원들이 반응하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남자의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도진은 다가오는 흉기를 보며 피할 곳을 찾았지만 뒤에는 벽이 있어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찰나의 순간 서류 상자를 들고 있던 여름이 남자의 진행 경로에 끼어들었다. 겉보기에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다 발이 꼬여 넘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넘어지며 던진 서류 상자는 정확한 궤적을 그리며 남자의 시야를 가렸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은 남자의 발을 미끄러지게 만들었다. 여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지만 그 와중에 그녀의 발꿈치가 남자의 발목 관절을 은밀하고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다. 흉기는 손에서 튕겨나가 도진의 구두 끝에서 멈췄다.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남자를 제압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여름과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도진에게 쏠렸다. 도진은 흉기를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옮겨 흩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 여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운 좋게 넘어진 여직원이 우연히 괴한을 막은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도진은 수년간의 경영권 다툼 속에서 수많은 위협을 겪으며 사람을 관찰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키워왔다. 그가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류 상자가 날아간 타이밍은 남자의 시선을 뺏기에 완벽했고 그녀가 넘어지면서 뻗은 다리의 각도는 명백히 남자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산된 동작이었다. 무엇보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흉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도진에게 닿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교묘하게 막아서는 동선을 취했다. 도진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여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흐트러진 안경을 고쳤으며 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두꺼운 렌즈 뒤의 눈동자는 순진무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이름을 물었다. 여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총무팀 인턴 한여름이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아무런 말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여름은 다른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에는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의 다리 근육은 부상을 입은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맹수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창가에 섰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부회장이 보낸 자객일 수도 있고 경쟁사에서 심어둔 스파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스파이라기엔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일까?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김 실장을 호출했다. 그리고 즉시 총무팀 인턴 한여름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입사 지원서부터 시작해서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도진은 서류를 꺼내 한 장씩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지방 국립대 출신의 평범한 성적, 그리고 특이할 것 없는 봉사활동 경력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평범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도진에게는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 흠집 하나 없는 기록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았다. 도진은 서류 속 증명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의 여름은 촌스러운 화장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로비에서 찰나의 순간 마주쳤던 그녀의 진짜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도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흥미와 경계심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서류를 책상 한 구석으로 밀어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얼어붙어 있던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게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도진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각 탕비실에서 여름은 동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크게 다치지 않아 천만다해 행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여름은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혀를 찼다. 도진의 예리한 눈빛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과했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 복귀하며 차가운 컵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계획대로라면 도진은 지금쯤 자신의 가짜 이력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의심할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 또한 그녀의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도진 같은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의보다는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여름은 탕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TK그룹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야만 했다. 그것이 사랑이든 신뢰든 아니면 이용 가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다시 멍한 표정의 인턴으로 돌아가 업무 복귀를 준비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사무실을 감싸고 있었다. 강도진 대표의 집무실은 TK그룹 본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고독한 섬과 같았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한여름의 인사, 발령 서류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좁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결제 서류가 아닌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다. 그는 김 실장을 통해 그녀를 자신의 임시비서로 발령냈는데 이는 그녀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는 의도였다. 김 실장은 도진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깍듯한 태도로 여름을 데리고 들어왔고 도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의 기척을 살폈다. 문이 열리고 여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발소리는 묘하게 가벼웠으며 일반적인 신입사원들의 긴장된 발소리와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도진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름은 촌스러운 안경 너머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도진은 턱짓으로 구석에 있는 보조 책상을 가리키며 그녀의 업무를 지시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방대한 양의 과거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파쇄하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실은 그녀의 인내심과 관찰력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여름은 군말 없이 자리에 앉아 서류 더미와 씨름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자신의 업무를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나 도진이 시선을 줄 때마다 의도적으로 서류를 떨어뜨리거나 펜을 놓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내내 집무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정적을 깬 것은 점심시간 직전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의 등장이었다. 최 부회장이 들이닥친 것이었는데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수행원들이 버티고 서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도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최 부회장은 특유의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회사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도진의 경영 능력을 깎아내리고 그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감정의 동요 없이 논리 정연하게 반박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여름은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그녀의 귀는 그들의 대화 내용보다 수행원들의 손 위치와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탁자를 거칠게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장식품이 흔들리더니 도진의 발 쪽으로 떨어지려 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장식품이 떨어져 깨지는 정도였겠지만 도진은 그 순간 최 부회장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살기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위협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여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탕비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담긴 쟁반을 놓치며 미끄러지듯 도진과 탁자 사이로 파고들었다.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크리스털 장식품이 박살났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여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몸은 정확하게 도진의 다리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찾고 도진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커피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여름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고 그녀의 손등은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부상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의구심에 가까웠다. 그녀가 넘어지는 타이밍은 지나치게 절묘했고 커피를 쏟은 방향은 최 부회장의 수행원들이 도진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분위기를 망쳤다며 욕설을 내뱉고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도진은 천천히 몸을 굽혀 여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그녀를 탐색하듯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여름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시선은 그녀의 손바닥에 박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확인했다. 그것은 펜을 오래 쥐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었으며 무언가 단단한 것을 반복적으로 타격하거나 무거운 장비를 다룰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도진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손에 굳은 살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여름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많이 도와서 그렇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능청스러웠지만 도진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진은 구급 상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소독약을 바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쓰라림에 인상을 찌푸릴 법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고통에 익숙해 보였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보다 도진의 안색을 살피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확신하며 그녀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여름에게 외근을 함께 나가자고 지시했다. 명목상은 수행비서의 업무 대행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방된 공간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전용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주차장은 어둡고 습했으며 곳곳에 기둥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았다.
도진이 차량 문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여름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구동 소리가 평범한 주행음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서서히 가속하는 소리가 아니라 급격하게 RPM을 높이며 돌진하려는 소리였다. 여름은 반사적으로 도진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발이 꼬인 척 그의 몸을 기둥 뒤쪽으로 밀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사이드미러가 기둥을 긁으며 불꽃이 튀었고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배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출구 쪽으로 빠져나갔으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호원들조차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도진은 기둥 뒤에 처박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의 가슴팍에는 여름의 얼굴이 파묻혀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으며 도진의 몸을 살폈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 질린 듯 창백했지만 도진의 셔츠를 움켜쥔 소나기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도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방금 전의 상황을 복기했다. 만약 그녀가 발을 헛디딘 척하며 자신을 밀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라기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호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고개를 숙였고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질책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작은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다리가 풀린 척 주저앉아 있었지만 도진은 그녀의 심장 박동이 지나치게 차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공포를 연기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주저앉은 여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탐색이 아닌 일종의 인정이 담긴 손길이었다.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도진은 그녀에게 오늘 일정은 취소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듯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 부회장의 공격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자신의 주변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했다. 그녀가 저기 보낸 스파이라면 왜 자신을 살려두는 것일까? 혹시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비밀 병기인 것일까?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진정한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진은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며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에게 주차장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해 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퇴근한 여름은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와 화려하지 않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그녀의 방 한쪽 벽면에는 TK그룹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복잡하게 얽힌 붉은 실과 함께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도진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타겟이 아닌 프로텍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름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안 채널에 접속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오늘의 상황 보고와 함께 최 부회장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경고였다. 그녀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도진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그의 촉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진의 차가운 손길이 닿았던 손목이 욱신거렸다. 그는 소문대로 냉혈한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본능적인 움직임은
그가 완전히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름은 자신이 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진실보다 그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주는 집무실에 불을 끈 채 홀로 앉아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여름은 느린 재생 속도에서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넘어지는 동작은 낙법에 가까웠고 벤이 다가올 때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차량의 진입 경로를 쫓고 있었다. 도지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면 속 여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평범한 인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를 내치기에는 그녀의 능력이 너무나 아까웠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는 칼날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여름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다. 수행비서 한여름. 그것은 승진이라기보다는 도진이 그녀에게 던지는 도전장이자 경고였다. 네가 누구든 내 눈앞에서 움직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여름은 명패를 바라보며 여튼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부터는 숨바꼭질이 아닌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오자 여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다. 도진은 그녀를 잠시 응시하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 수많은 계산과 감정이 오고 갔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욱 팽팽해졌지만 그 긴장감 속에는 묘한 신뢰의 싹이 트고 있었다. 최 부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두 번의 실패에 분노한 그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으라고 부하들을 다그쳤다. 그는 단순히 도진을 겁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물리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가오는 창립 기념 파티가 그 디데이가 될 예정이었고 그곳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될 것이 분명했다. 여름은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장비들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진짜 싸움이었다. 그녀는 도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고 그에게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그녀는 그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이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강도진은 행사장 입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자리는 축하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고 가면 뒤에 숨어 칼을 가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도진의 곁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의 한여름이 서 있었다. 헐렁한 뿔테 안경을 벗고 몸에 딱 붙는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메이크업을 더하자 그녀의 또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고 도진은 잠시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여름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고 하이힐을 신은 발을 꼼지락거렸다. 그녀는 도진의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찾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고 도진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으로 올라가 기념사를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힘이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냉철한 비즈니스 논리가 담겨 있었다.
무대 아래에서 그를 지켜보는 최 부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 여름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고 무대 위에 도진과 최 부회장 쪽을 번갈아 보며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연설이 끝나고 댄스 타임이 이어지자 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거나 삼삼오오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답답한 공기와 가식적인 인사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름은 거리를 두고 그의 뒤를 따랐지만 평소보다 더욱 예민하게 주변의 기척을 살폈다. 테라스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소음이 차단되어 고요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여름은 테라스 입구 쪽에 서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밖을 주시했다. 그때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쟁반을 들고 테라스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도진에게 다가가 음료를 권하려 했지만 여름의 눈에 남자의 소매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성의 물체가 포착되었다. 여름이 소리칠 새도 없이 남자는 쟁반을 집어던지고 소매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도진의 목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지만 칼끝이 그의 셔츠 깃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렸다. 동시에 테라스의 난간 너머와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괴한이 추가로 나타나 도진을 포위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암살자들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도진의 퇴로를 차단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팔에 감으며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맨손으로 4명의 무장 괴한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첫 번째 암살자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도진은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으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짙은 남색의 그림자가 튀어나와 암살자의 팔을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암살자의 단검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는 구석으로 처박혔다. 여름이었다. 그녀는 불편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드레스의 긴 자락은 그녀가 직접 찢어발겨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 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서늘하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냘픈 어깨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등은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해 보였다. 나머지 3명의 암살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목표를 여름으로 바꾸고 동시에 덤벼들었다. 여름은 도진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낮게 몸을 숙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회전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턱을 가격했고 곧이어 다른 자의 명치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그녀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그녀의 온몸이 치명적인 무기였다. 가장 덩치가 큰 암살자가 쇠막대를 휘두르며 여름의 머리를 노렸다. 도진이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여름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쇠막대를 쥔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 탄력을 이용해 상대를 공중으로 띄워 바닥에 매다 꽂았다. 육중한 몸이 바닥에 떨어지며 쾅 하는 소리가 났지만 파티장의 음악 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았다. 순식간에 4명의 건장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여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드레스는 찢어지고 팔에는 얕은 상처가 나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쓰러진 암살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통신기를 찾아낸 뒤 그것을 발로 밟아 부숴버렸다. 완벽한 제압이자 증거 인멸의 시작이었다.
도진은 벽에 기댄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덤벙대던 비서 한여름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있는 여자는 살인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인간 병기였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그리고 의심보다는 안도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오늘 이 차가운 테라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것이다. 여름은 상황이 정리되자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왔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싸우던 기세는 사라지고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의 여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도진의 목에 난 상처를 살피며 떨리는 손길로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차가웠던 도진의 공포를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다. 도진이 넌 누구냐고 낮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진실을 갈구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여름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의 무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것은 직업적인 대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기도 했다. 테라스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여름은 다시 도진의 뒤로 숨으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다행히 나타난 것은 김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쓰러진 괴한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김 실장에게 상황을 수습하고 이 일을 비밀에 붙이라고 명령했다. 경찰을 부르면 언론이 냄새를 맡을 것이고 그것은 최 부회장이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어깨가 드러난 여름에게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부하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이자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존재였다. 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테라스를 빠져나갔다. 그의 소나기 힘은 강했고 여름은 그 힘에 의지에 떨리는 다리를 움직였다. 파티장은 여전히 화려한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도진과 여름에게 그곳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도진의 셔츠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여름의 드레스는 찢겨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채 올라타자 도진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기사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차가 호텔을 빠져나와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비로소 긴장이 풀린 여름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움츠러들었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상처의 고통이 밀려오는 듯했다. 도진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조수석의 수납함을 열어 구급상자를 꺼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실내 등을 켰다. 그리고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여름의 팔에 난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따가움에 여름이 움찔하자 도진이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그가 타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묵묵히 상처에 밴드를 붙였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따뜻했다. 도진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여름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갈 것이라고.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은신처였다. 여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고 도진 또한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어둠을 뚫고 도시의 외곽으로 사라져갔다. 같은 시각 최 부회장은 암살 실패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도진의 곁에 있는 그 여자가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를 갈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은밀한 암살이 아니라 전면전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안전 가옥에 도착한 도진과 여름은 낡지만 아늑한 거실에 마주 앉았다. 벽난로에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올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겼다. 도진은 위스키 잔을 2개 채워 하나를 여름에게 건넸다. 여름은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과거와 정체, 그리고 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 여름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며 과거의 작전 중 동료를 잃고 은둔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도진을 지키게 된 이유는 도진의 아버지와 얽힌 오래된 인연 때문이었다. 도진은 충격적인 사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배를 해두었던 것이다. 여름은 도진에게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작은 칩을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마지막 임무였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칩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 조각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져 갔다. 도진은 자신의 고독과 두려움을 여름에게 털어놓았고 여름은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을 도진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았고 그 아픔을 통해 연결되었다. 도진은 여름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은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최 부회장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고 TK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는 이제 막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도진과 여름은 알고 있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지옥 같은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 불꽃이 사그라들고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닌 피와 신뢰로 맺어진 운명의 서약이었다. 안전가옥의 벽난로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강도진의 눈동자에 붉은 잔상을 남기며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마이크로칩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 조각이 손바닥의 열기로 미지근해질 때까지 그는 침묵을 지켰고 한여름은 그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림자처럼 고요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털어놓은 진실은 도진이 지난 30년간 믿어왔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아버지는 그를 버려둔 채 일에만 미쳐 살던 냉혈한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거대한 악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킨 희생자였다는 사실이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여름은 도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읽어낸 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과거 해외 분쟁 지역에서 민간 군사기업 소속의 용병으로 활동했었다. 작전 중 정보 유출로 부대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도진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당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빼내왔으며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인 도진을 지켜달라는 유언 같은 부탁을 남겼던 것이다.
그것은 고용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담보로 한 맹약이었다. 도준은 고개를 들어 여름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날 선 의심 대신 깊은 회한과 알 수 없는 연민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증오하며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자신은 아버지가 쳐놓은 보호막 안에서 살아왔던 셈이었다.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자책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바보 같은 인턴 행세를 하며 모욕을 견뎌온 여름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이 마치 자신을 대신해 입은 상처처럼 느껴졌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 불꽃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이 진실을 무기 삼아 적들에게 방역을 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뒤를 돌아 여름에게 손을 내밀며 제안했다. 이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검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겨누고 나는 당신의 방패가 되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여름은 도진의 제안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더 이상 과거에 망령에 쫓겨 숨어 지낼 생각이 없었으며 도진과 함께라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뜨거운 전우애가 흘렀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치열하고 무거운 감정의 교류였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전날 밤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도진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돌아왔고 여름 또한 헐렁한 옷과 안경을 벗어던지고 몸에 딱 맞는 블랙 슈트를 착용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고 드러난 목선과 턱선에서는 날카로운 기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버리한 총무팀 인턴이 아닌 TK그룹 회장의 공식 수행비서이자 경호실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도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가 TK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문이 열리고 도진이 내리자마자 여름이 민첩하게 내려 그의 곁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매처럼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그 위압적인 태도에 직원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사람들은 며칠 전 로비에서 넘어지던 그 여직원과 지금 도진의 곁에 있는 냉철한 경호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근거렸다. 하지만 여름은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도진의 안전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두 사람은 묵묵히 최상층으로 향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도진은 여름에게 오늘부터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예고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밤의 암살 실패로 인해 더욱 조급해져 있을 것이며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낼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여름에게 절대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여름은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며 그의 등 뒤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집무실에 들어선 도진은 즉시 강 회장이 남긴 칩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름은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감시하며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다. 모니터 화면에 암호가 해독된 파일들이 하나둘씩 뜨기 시작하자 도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곳에는 최 부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횡령배임, 그리고 살인 청부에 관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TK그룹을 정화할 수 있는 핵폭탄급 정보였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보고였다.
도진의 해이만을 상정하기 위한 기습적인 공격이었다. 도진은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고쳐 입었다. 그는 여름을 돌아보며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여름은 허리춤에 숨겨진 삼단봉을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결전의 장소인 대회의실로 향하기 위해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도진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여름의 절도 있는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대회의실 앞에는 최 부회장의 사설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진의 입장을 막으려는 듯 험악한 표정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이 멈춰서자 여름이 앞으로 나서며 경고했다. 비키지 않으면 무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경호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웃으며 여름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여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의 손목을 꺾고 관절을 제압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무릎을 꿇자 나머지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여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길을 열라고 일갈했다.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경호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도진은 여름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 안은 도진의 등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석에 앉아있던 최 부회장은 도진이 살아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을 보고 낯빛이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맞이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여름은 도진의 의자 뒤에 부동자세로 서서 회의실 내의 모든 인물을 감시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좌중은 압도되었고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헛기침만 해댔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최 부회장이 제기한 해임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정교했고 태도는 여유로웠다. 하지만 최 부회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미리 매수해둔 이사들을 동원해 도진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심지어 도진의 정신 건강 문제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도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때 여름이 도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도진에게는 뜨거운 불길이 닿은 듯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흥분하지 말고 냉정을 찾으라는 신호이자 내가 뒤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무언의 위로였다. 도진은 그녀의 손길에 기적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와 최 부회장의 공격을 받아쳤다.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되었고 도진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의실을 나온 도진은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여름은 재빨리 그를 부축하여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이끌었다. 도진은 벽에 기대어 넥타이를 풀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찾아온 탄력감이었다. 여름은 도진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물을 받아 마시고는 그녀를 향해 피식 웃었다. 고맙다는 말이 쑥스러워 대신 던진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 오늘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름은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임무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 또한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여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정체를 알고 있으며 강도진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여름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도진은 그녀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눈치챘다. 전화를 끄는 여름은 도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협박 내용을 털어놓았다. 최 부회장 측이 그녀의 신상을 파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도진은 분노로 눈이 이글거렸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저기가 솟구쳤다. 그는 여름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들춰낸다면 내가 그들의 미래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날 오후 도준은 인사팀에 지시하여 여름의 신분을 더욱 철저하게 위장하고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자산을 동원해 정보 브로커들을 고용하여 최 부회장의 뒷조사를 더욱 가속화했다. 이제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도진의 지략과 자본, 그리고 여름의 무력과 정보력이 합쳐지자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텅 빈 사무실에 남은 두 사람은 야식을 먹으며 다음 작전을 논의했다. 딱딱한 회의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도진은 여름에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여름은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대답하며 수줍게 웃었다. 재벌 회장과 전직 용병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박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도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도준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있는 여름만이 보였다. 그녀가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과 진지할 때 튀어나오는 입술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고마움이나 동지애를 넘어서고 있음을 자각했지만 애써 부정하려 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늦은 밤 사무실을 나서던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미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포위망이었다. 최 부회장이 이사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수십 명의 폭력배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나타나 두 사람을 에워쌌다. 도준은 긴장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여름은 앞으로 나서며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녀의 흰 셔츠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다. 그녀는 도진에게 차에 타서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있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여름의 옆에 섰다. 여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진은 시익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내 검이라면 나는 검을 쥔 주인이니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에 여름도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수적 열세가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전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폭력배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름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타격했고 도진은 골프채를 휘두르며 접근하는 자들을 막아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도진의 동작도 여름의 엄호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두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그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피와 땀이 섞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들의 모습은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도진은 눈앞의 적을 쓰러뜨리고 여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뺨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그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다고. 격렬한 난투극 끝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폭력배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사내들이 즐비했고 도진과 여름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 있었다. 도진은 골프채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여름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진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도진은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차가운 주차장 공기 속에서 그녀의 천을 느꼈다.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려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나타나자 그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녀의 세상을 지켜줄 차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TK그룹 강도진 회장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 한 면은 도진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반대파를 폭력배를 동원해 청부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간밤에 주차장에서 있었던 습격 사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도진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둔갑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진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시나리오였으며 최 부회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명적인 덫이었다. 자신이 피해자였던 사건이 가해자로 뒤바뀌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탐욕스러운 횡령으로 왜곡되는 현실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곧이어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도진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무작위로 상자에 담았고 도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공포와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았고 도진은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재킷을 걸쳤다. 그의 등 뒤로 수사관들의 거친 손길이 닿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 시각 한여름은 도진과 격리되어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정체불명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여름의 신분이 위조되었으며 그녀가 국제적인 수배를 받고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몰아세웠다. 여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을 도진에게서 떼어놓고 체포하려는 최 부회장의 계략임을 알아차렸다. 여름은 신문실의 좁은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며 탈출 경로를 계산했다. 남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순식간에 그들의 관절을 꺾고 책상을 밟아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2층 높이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복잡한 도심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검찰청 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담당 검사는 이미 최 부회장에게 매수된 듯 도진의 해명은 듣지도 않고 그를 범죄자로 단정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도진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조여오는 압박감은 커져만 갔다. 무엇보다 연락이 두절된 여름의 안위가 걱정되어 미칠 지경이었다. 밤늦게야 도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귀가 조치되었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회사 출입은 금지되었고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는 동결되었으며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질를 치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화려했던 도시의 넌사인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여름과 함께 머물렀던 안전 가옥으로 향했지만 그곳마저 안전하지 않았다. 멀리서부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보였고 사복 경찰들이 잠복해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최 부회장은 도진의 모든 숨구멍을 차단하고
그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려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발길을 돌렸다. 한편 여름은 도심에 낡고 버려진 재개발 구역의 빈집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열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마른 입술을 적셨고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상처를 헝겊으로 동염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도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도진이 주었던 손수건을 꺼내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도진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지금 포기하면 도진은 영원히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설 힘을 낼 것을 다짐했다. 도진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주머니를 뒤져나온 동전 몇 개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믿었던 이사들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상은 철저하게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처절한 고독과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때 빗속을 뚫고 지나가는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TK그룹의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최 부회장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최 부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회사의 정상화를 약속하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도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절망은 어느새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고 흐릿했던 그의 정신이 차갑게 깨어났다. 도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명예도 돈도 지위도 모두 사라졌지만 아직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과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있었다. 그는 빗속을 걸으며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떠올렸다. 그곳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안전가옥도 아닌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곳에 여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폐허가 된 재개발 구역의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다. 도진은 진흙탕에 발이 빠지면서도 멈추지 않고 여름을 찾아 헤맸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낡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여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도진을 확인하고는 안도와 슬픔이 섞인 표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도진은 여름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심장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도진은 여름의 상처를 살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조금 더 강하고 현명했다면 그녀를 이런 시궁창으로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여름은 고개를 저으며 도진의 손을 잡았다. 여름은 도진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주 중에 최 부회장의 비밀금고 관리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들이 방역할 수 있는 마지막 실마리였다. 도진은 그녀의 말에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까지 추락한 지금이야말로 적들이 방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로의 천을 나누며 누웠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들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인 한여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다. 반드시 살아서 그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새벽이 밝아오자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도진과 여름은 젖은 옷을 털고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았다. 초췌하고 엉망인 몰골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잃을 것 없는 사냥꾼이 되어 거대한 짐승의 목을 노리러 갈 준비를 마쳤다. 얼어붙었던 CEO와 정체불명의 소녀는 폐허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폐허 속에서 찾아낸 낡은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깜박거리고 있었다. 강도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정보 브로커가 보내준 최 부회장의 비밀 장부 관리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밤샘으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옆에서 한여름은 녹슨 파이프를 헝겊으로 감싸며 무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도준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최 부회장의 비자금이 관리되는 서버가 파주, 외곽의 위장 물류 창고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최 부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모여있는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오늘 밤 그곳에 잠입하여 데이터를 복사하고 원본을 파기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이자 마지막 승부수였다. 해가 저물자 두 사람은 재개발 구역에 어둠을 틈타 훔친 배달 트럭을 몰고 파주로 향했다. 도준은 익숙하지 않은 트럭의 핸들을 잡고 긴장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했고 여름은 조수석에서 창고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입력하며 침투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류 창고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도준은 트럭을 창고 뒤편의 숲속에 숨기고 시동을 껐다. 여름은 도준에게 여기 있으라고 말하려다 멈칫하고는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제 도준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검은색 작업복으로 위장하고 담장 개구멍을 통해 잠입했다. 여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순찰 중인 경비원의 뒤로 다가가 단숨에 그를 기절시켰다. 도준은 쓰러지는 경비원의 몸을 받아 소리가 나지 않게 바닥에 눕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고 내부로 진입하자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중앙 통제실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미로를 통과해야만 했다. 여름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도준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피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가거나 컨테이너 위를 넘나드는 과정은 고도의 체력과 집중력을 요했다. 중앙 통제실 입구에 다다르자 두 명의 덩치 큰 경호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여름은 도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는 빈 깡통을 반대편으로 던져 소리를 냈다. 경호원들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여름이 튀어나가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고 동시에 도준이 달려들었다. 도준은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기를 다른 경호원의 목에 들이댔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그가 직접 적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여름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그를 격려했다. 통제실 문은 최신식 생체인식 잠금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다. 여름이 난감해하는 사이 도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최 부회장이 과거 보안 시스템 구축 당시 자랑스레 떠벌렸던 마스터키 코드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진의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잠시 후 삐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내부에는 수십 대의 서버가 운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도진은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찾아냈다. 화면에 뜬 파일명들은 모두 최 부회장의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도진은 준비해온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전송 상태를 나타내는 바가 더디게 차오르자 도진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때 통제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쓰러진 경호원들이 발견된 것이 분명했다. 여름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녀는 도진에게 무조건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소리치고는 문 옆에 서서 쇠파이프를 고쳐 잡았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는 듯 쿵쿵거리는 충격음이 들려왔다. 문이 찌그러지며 틈이 생기자 여름은 그 틈으로 최루가스 캔을 집어 던졌다. 밖에서 기침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적들은 물러서지 않고 도끼로 문을 내려찍기 시작했다. 도진은 모니터와 문을 번갈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전속률은 이제 90%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문이 버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드디어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도진은 외장 하드를 뽑아 품에 넣었다. 그는 여름에게 끝났다고 외치며 창문을 가리켰다. 통제실은 3층 높이에 있었지만 계단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름은 주저 없이 창문을 깨부수고 커튼 줄을 이용해 탈출 로프를 만들었다. 문이 완전히 박살나고 적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두 사람은 창밖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은 화단 위로 거칠게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적들은 창문 너머로 총을 쏘아댔고 총탄이 그들의 발치에 튀어 올랐다. 도진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여름을 부축하여 숲속에 숨겨둔 트럭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트럭에 올라타자마자 도진은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바퀴가 헛돌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트럭은 맹렬한 속도로 숲길을 빠져나갔다. 뒤이어 검은색 세단들이 라이트를 켜고 쫓아오기 시작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따라붙는 차들을 확인하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다. 여름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타이어를 향해 쇠구슬을 날렸다. 그녀의 새총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선두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며 중심을 잃고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키며 추격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도진은 그 틈을 타 고속도로 진입로로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도진은 차를 세우고 핸들에 얼굴을 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옆자리의 여름은 피로와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입계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도진은 품속에서 외장 하드를 꺼내 흔들어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포효였다. 도진은 여름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고생했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름은 도진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극한의 상황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다. 도진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음을 느꼈다. 이 작은 외장 하드 안에 최 부회장을 파멸시키고 TK그룹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었다. 그는 여름에게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숨어 지내던 쥐새끼가 아니라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사자의 귀환이었다.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트럭은 다시 시동을 걸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뚫고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들의 옷은 더러워지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태양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곧 TK그룹의 본사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도진과 한여름이 서 있을 것이다. TK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강도진 회장의 해임안을 최종 승인하고
최 부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요식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최 부회장은 단상 중앙에 서서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매수된 이사들은 그에게 아부 섞인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최 부회장의 사익을 채워줄 사업 계획들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찰나궂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실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적어도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었으리라 여겨졌던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는 며칠간의 도피 생활이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특유의 냉철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여름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회의실 안의 사설 경호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섭게 빛나며 도진에게 접근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 부회장은 사색이 되어 단상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당장 저들을 끌어내지 않고 뭐 하냐는 그의 고함은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하자 여름이 재킷 안쪽에서 손을 뻗어 제지하는 동작만으로도 그들은 주춤거렸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보여준 무시무시한 무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도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진은 경호원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곧장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도진은 주주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범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려 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외장하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밤 파주 물류 창고에서 가져온 진실의 판도라 상자였다. 도진이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사업 계획서는 사라지고 최 부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이중 장부, 그리고 살인 청부 내역이 담긴 문서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최 부회장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 도박 자금으로 유용한 내역이 화면에 뜨자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렸다. 최 부회장은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발악했지만 도진은 냉정하게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최 부회장이 도진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배를 사주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 부회장은 악마와 같은 표정으로 도진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최 부회장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도진이 미리 증거 자료를 넘기고 협조를 요청해둔 덕분이었다. 수사관들은 최 부회장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최 부회장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도진을 저주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도진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 분노 대신 씁쓸한 연민만을 담고 있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주주들 앞에 섰다. 그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TK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와 결연한 의지에 주주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회의실에 도진과 여름만이 남았다.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은 말없이 다가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도진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여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승리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여름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임무는 끝났지만 당신을 보내줄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부탁이었다. 여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서울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TK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분홍빛 꽃이 핀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웠던 인상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부드러움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한여름이 함께였다. 여름은 이제 수행비서라는 직함에 걸맞게 세련된 오피스 룩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진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본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도진은 흩날리는 벚꽃잎 하나를 잡아 여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여름에게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빛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름은 손바닥 위에 꽃잎을 바라보다가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평생 싸움터에서만 살아왔던 자신에게 도진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함께 견뎌낸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나타나 차가운 CEO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여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을 지켜달라고. 여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고 꽃잎이 축복처럼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의 끝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